해외 지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1.23% 오르면서 사실은 전고 박스까지 회복을 다 해버렸어요. 일단은 확실히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니까 세게 올라가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급등이 좀 잘 나오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S&P 500도 1.02% 올라가면서 미국장이 연달아 지금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국내장 보면 오늘 코스피가 2.74%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게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 그러니까 2%죠. 2%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장들이 다 좋았어요. 그냥 다 좋았다.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에서 지금 리스크가 약간 완화되니까 금방 이렇게 V자로 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오늘 주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이란 전쟁 관련된 뉴스부터 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다. 그러니까 이란이 봉쇄한 게 아니고 미국이 봉쇄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미승인 선박은 납포하겠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고, 미군은 기뢰 제거 작업에 좀 돌입을 해서 뭐 구축함이 두 척이 해협을 넘어가고 있다. 그런 소식이 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13일 어제죠. 어제 이란 항구 봉쇄 돌입을 해서 원유가 살짝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란의 돈줄을 좀 막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란의 돈줄을 막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휴전 협상에서 약간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 특유의 압박 전략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불안불안한 상황이 어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자 뉴스로 약간 긍정적인 뉴스도 같이 있었어요. 제목을 보면 트럼프가 말하기로는 아침에 이란이 먼저 연락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은 2차 대면 협상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아주 살짝은 낮아진 느낌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소식이 사우디가 홍해 송유관을 정상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를 이렇게 관통하는 주요 송유관을 복구를 완료를 하고 하루에 한 700만 배럴의 정상 수송 재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송유관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 시에 약간 우회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이 좀 크게 완화되는 그런 시각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한국이 실소유하는 그런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상황 자체는 어제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오늘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 또 2차 협상이 잘 안 되면 시장이 한번 꼬라박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어제보다는 낫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란 전쟁 관련해서 분위기 잡으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무역 패권을 쥐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좋게 쓴 기사입니다. 좋은 기사죠. 좋게 쓴 기사가 아니고 우리가 읽기에 되게 좋은 기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정책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정확하게 딱 통제를 하면서 무역 전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죠. 중국은 히토류 같은 그런 것들이나 뭐 황산 이런 핵심 소재의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자원을 무기로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무기로 무역 패권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무역 전쟁의 패권을 잡으려면 병목 지점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하는 걸 보면 결국 국가 차원에서 어떤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소재나 부품 쪽의 접근을 탁 이렇게 제한을 시키면서 글로벌 그 경제 전쟁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히토류 쪽에서 보면 이 기조가 이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중국이랑 화해하면서 히토류를 풀어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또 다음 달에 트럼프가 중국 가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좋으면 히토류 한번 풀어줄까요? 일시적으로는 히토류를 몇 번 풀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히토류를 잠글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이 기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자체가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미국의 히토류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고려아연 및 히토류 밸류 체인에 있어서 아주 큰 사업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다방면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확정 소식입니다. 오늘 금융위가 밝히기로는 바이오라든지 OLED 디스플레이나 소버린 AI 또는 새만금 이런 6대 첨단 분야를 선정을 해서 총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가장 빠른 투자가 이루어질 프로젝트는 차세대 바이오 백신 관련 사업이다 라고 명시를 박아버렸어요. 한마디로 바이오 먼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임상 3상단계의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참여하는 요 새만금 첨단벨트 조성에 좀 집중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네요. 새만금 하면 딱 두 가지 섹터만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로봇이고 두 번째가 뭐죠? 수소 관련된 부분을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 쪽이나 새만금 쪽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박스권 길게 만들어가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장주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되겠죠. 이런 기사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매수 버튼이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은 대만 소식입니다. 제목을 보면 반공을 외치던 대만 국민당이 왜 시진핑이랑 손을 잡았을까? 라고 쓰여 있는데 좀 궁금하죠. 왜냐면 대만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대만 하면 무조건 탈중국, 반중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목에서는 지금 대만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고 하니까 좀 궁금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대만 국민당의 주석이, 이 대만 국민당의 대장이죠. 대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랑 이번에 만나서 민진당의 반중 행보를 비판을 했다. 비판하면서 양안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양안이라고 하면 대만이랑 중국을 말하는 거죠. 뉴스 기사 읽을 때 항상 양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만이랑 중국 관계를 떠올리시면 돼요. 잠깐 표를 보자면 이 대만 정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는 민진당이 집권을 하고 있어요. 대만 쪽에서 민진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국회의석은 국민당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1야당은 사실은 국민당이에요. 따라서 민진당 정부에 대해서 국민당의 견제가 좀 있는 편입니다. 국민당 입장에서는 지금 3연패를 했어요. 민진당이 3번이나 대통령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당 입장에서는 3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민진당이 지금 밀고 있는 반중국, 탈중국을 반대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진당은 강력하게 반중, 탈중국을 밀고 있고 국민당은 친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고 그렇다고 반중이라고 하기에도 좀 안 맞고 중간에 있는 느낌인데 굳이 꼽자면 약간 더 친중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어쨌든 민진당의 정책을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국민당은 대만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동의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약간 대화를 통해서 현상 유지 또는 약간 화해 무드로 가자는 그런 위주로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돌을 관리하려는 좀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민진당의 국방 예산 확대에 좀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좀 높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당 주석이 좀 국민들에게 그 표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당을 뽑아주면 경제적 고통을 좀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2028년도에 정권 교체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국민당의 행보가 사실은 중국에 이용당할 수도 있죠. 중국은 어쨌든 대만 통일을 무조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대만 통일 전략에 좀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 안에서 어떤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서 갑자기 그 대만 국민들이 국민당을 지지를 하고 뽑아주면 뭔가 이제 친중화되는 느낌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국민당 하면 어쨌든 완전 친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랑 못 지낼 건 없다라는 입장이니까 국민당이 뽑히면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그 기회를 삼아서 대만 통일을 이뤄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대만 중국 전쟁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도 나왔을 때 같이 우리가 계속 읽어보는 그런 식으로 가봅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소식은 일본이 대기업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원팀으로 만들어서 국가대표 AI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소프트뱅크나 소니, 혼다, NEC 같은 이런 대기업들 위주로 니혼 AI 개발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서 국가 총력전 느낌으로 AI 공동 개발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합작회사가 약간 로봇에 구동 가능한 차세대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측에서 1조 엔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네요. 1조 엔이면 한 10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지원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뜬금없이 여기에 끼어서 투자를 좀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AI는 뭐 자동차나 뭐 로봇, 게임, 반도체 다양하게 쓰인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본 특유의 그 피지컬 AI를 좀 잘하죠. 피지컬 AI를 잘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AI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강점을 생각을 하면 아마도 이거를 로봇에, 메인으로는 로봇에 좀 쓰려고 하는 그런 AI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소식은 중국이 EV용 배터리에 이어서 ESS까지 다 해먹으려고 한다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중국이 그 ESS용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에 좀 나서면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중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올해 들어서 ESS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발표를 대거 했어요. 근데 내용이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생산 능력의 범위가 지난해 미국의 ESS 용량의 10배가 넘어요. 지난해 미국의 총 ESS 용량의 10배가 넘는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ESS 시장의 경쟁이 좀 심화되겠죠. 솔직히 중국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럼 배터리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미국이랑 유럽이 배터리 관련해서 탈중국 정책을 좀 강력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 사용 제한으로 우리나라가 좀 반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었죠, ESS 관련주들이.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읽어온 기사들과 방향성은 그렇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중국이 ESS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거라는 건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를 절대 안 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빠져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만약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 확률이 너무 낮아요. 미국이 갑자기 중국산 ESS 쓰겠다 뭐 이렇게 할 건 아니니까. 유럽은 뭐 쓸 수도 있는데, 유럽도 지금 ESS 말고 그 EV용 배터리에서 중국에게 많이 대였죠. 많이 대이면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죽이겠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해놓은 상태에서 ESS 배터리만 중국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좀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쓸 거면 사실상 우리나라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좋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런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나라 K배터리 사장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간 살아남아야 돼요. 어쨌든 EV용 배터리를 많이 팔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건데, 그때 가면 내가 떼돈 벌 수 있는데 그때까지 버티기가 힘든 거죠, 중국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ESS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그걸 알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중국에 당하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 내피셜이죠. K배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ESS 배터리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K배터리 회사들도 알고 있을 거니까 뭔가의 방법을 강구할 것 같아요. 뭐 미국에 좀 이렇게 커넥션을 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너무 나쁜 기사로만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다음은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3사는 여전히 호황이다 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고부가가치의 LNG선을 잇따라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 조선 3사는 미국 LNG 사업의 기대감이랑 그 다음에 노후 선박 교체 시기가 이제 같이 도래하면서 고부가가치의 LNG선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LNG 운반선 수요를 어떻게 했어요? 더 강하게 했어요? 더 약하게 했어요?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LNG 운반선의 수요가 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더 강해졌죠. 더 수요를 견조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면서 국내 조선사가 지금 반사이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주인가 기사를 봤을 때 한국이 지난달에 글로벌 선박 수주량에서 중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수익성 지표가 중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1등은 중국이지만 수익성만 보자면 우리나라가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 이제 미국과 커넥션이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뭐 LNG 터미널 개발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그 프로젝트가 잘 되면 결국에는 LNG 선이 중요하죠. LNG 선을 누가 만들어줄 건데 하면 우리나라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LNG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운반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본다면 조선 업종은 여전히 모멘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조선 호황을 타고 선박 엔진 기업들도 수주 잔치를 하고 있다. 조선 기자재 엔진 쪽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지금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문에 하나 엔진이라든지 HD 마린 엔진 등 조선 선박 엔진 제조사들도 덩달아서 지금 역대급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8,415억을 수주를 했어요. 근데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40%예요. 이게 벌써 다시 한 번 더 지금 1분기까지밖에 안 됐죠. 지금 1분기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 수주액의 40%를 벌써 채웠다는 거예요.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2,837억 원을 수주를 했는데 지난해 매출의 70% 수준에 벌써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럼 1분기만 해서 벌써 매출이 70%, 작년 매출이 70%가 채워졌다라는 건 2분기, 3분기, 4분기 합쳐서 올해의 수주를 다 채우면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한 200%, 300%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조선을 모아가고 있진 않지만 모멘텀이 여전히 너무나 충분하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기사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이라고 아시죠? 엔트로픽이 지금 어떤 AI를 운용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엔트로픽이 클로드를 운용을 하고 있죠. 엔트로픽이.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이 지금 새롭게 AI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름이 미토스예요. 미토스. 해킹 AI죠. 그러니까 이 AI가 너무 잘 작동을 하다 보니까 백악관에서 주요 은행이라든지 기업들을 긴급 호출을 해서 회의까지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이 AI한테 테스트를 돌렸는데 금융권에서 이 AI가 전부 다 뚫렸다는 거죠. 뚫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사실은. 그만큼 엔트로픽의 이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보여지죠. 클로드도 대단한데 미토스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포가 좀 확산이 되면서 금융권 시스템 마비라든지 데이터 유출 그런 우려가 점점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테마가 생겨날까요? 앞으로 AI 보안 테마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해킹당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중국의 어떤 국가급 슈퍼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군사기밀 10페타바이트가 유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안 사고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둘 다 지금 사이버 보안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는데 이번 유출 사건이 글로벌 군사 및 기술 패권 향방에 약간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나 중국 둘 다 놀랬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쉽게 뚫린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지금 안 흘러가고 있으니까 보안 쪽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전쟁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네트워크 보안 및 클라우드 보안 관련 섹터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시간이 지나면 AI 보안 테마도 100%, 한 1000%, 10,000% 무조건 크게 한번 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안으로 직접적으로 크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없어서 국내 시장에 국한을 한다면 실체가 있는 기업을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섹터가 만들어지면 100% 테마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안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도 지금 보안이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는 SL 관련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소식입니다. SL이 현대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그런 기사예요. SL은 자동차 램프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현대차에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고, 그다음 로봇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다 아우르는 램프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 기사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평소에 하는 작업들이 이런 기사들을 매일매일 모아서 읽어보고 좀 괜찮은데 하는 느낌이 들면 개별 리포트나 자동차 산업 리포트나 아니면 SL의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 다 읽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나 작업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개별 종목 리포트를 읽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뉴스로 먼저 아이디어를 얻고 그 뒤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별 종목 리포트로 들어가서 뭔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업종도 지금 현대차 로봇 때문에
새롭게 좀 밸류를 받고 있죠. 급등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을 때마다 꾸역꾸역이라도 읽어두면 나중에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큰 아이디어가 우연찮게라도 좀 얻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소식은 샌디스크가 HBF 공정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HBF는 HBM 아시죠? HBM. HBM이 뭐예요? 메모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HBM은 쌓겠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HBF는 낸드를 HBM처럼 쌓아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에서 아이디어를 그대로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정 이런 도입을 하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신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쓰여 있는 기사인데 솔직히 낸드 쪽에서 HBM 같은 기술을 써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낸드는 용량이 크지만 가격이 싸죠. 맞나요? 낸드는 좀 싸게 쓰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런 고급 기술들, HBF처럼 고급 기술들 때문에 성능은 좀 오르긴 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은 반도체 업계에서 시각은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에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 나중에 HBF가 좀 본격화되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용어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용어라도 알고 계시면. 다음은 TLB 유상증자 관련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수요 대응 요청에 따라서 한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차세대 이제 D램, DDR5 및 반도체 이제 기판 물량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TLB 입장에서.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 사실은 뭐 삼성이나 TLB 간에 강력하게 좀 협업 관계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어떤 단기 재무적인 부담보다는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량 확보라든지 실적 성장에 좀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TLB를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TLB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TLB 유상증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지금 4개 올려놨어요. 보셨나요 다들? 그거 보시면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니까 TLB 유증 무증 관련해서 영상을 꼭 보세요. 알겠죠? 다음번에 TLB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증 무증을 한 번은 받아야 되니까 다른 종목에서 경험을 하셔야 되니까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식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OCI 홀딩스 호재 소식이죠. 장 마감하고 갑자기 나온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OCI 홀딩스가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게 대략 한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뭐 태양광을 넘어서 우주 항공 등 어떤 미국의 전략 산업에 이런 폴리실리콘이 들어간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국산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중국산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비중국산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산업으로 또 엮였으니까 밸류체인이 좀 재평가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봐줘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6개월, 1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애들도 박스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유니테스트, 선익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한 5개, 6개 종목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고 계속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플 폴더블 폰 소식으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애플 폴더블 폰 소식들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1월 달에는 우리가 특강을 저번 9월 달, 10월 달쯤에 끝내고 나서 기사가 거의 없었죠. 한 달에 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지금 4월, 5월을 넘어가면서 확실히 기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애플 폴더블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점 증폭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오는 9월에 아이폰 18 시리즈와 함께 첫 폴더블 폰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초기 물량을 110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 라고 일단 찌라시가 돈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찌라시가 있었죠. 지연 찌라시가 있었죠. 제조가 좀 지연되고 있다. 그런 난항설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 Z8과 하반기에 정면 승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사가 일단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용 디스플레이나 뭐 힌지 관련된 그런 국내 부품 공급사들이 대규모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모아간 거는 파이넴텍 그리고 BH,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30%나 4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야 돼요. 저는 10% 수익 나고 있는데요 하면 타점이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최소한 30% 이상은 수익이 나고 있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뭐 폴더블 아이폰 주름이 거의 안 보인다. 애플이 꺼낸 신기술 접착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폴더블 폰 관련해서 빈도수가 많아지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좋은 거죠. 일단 빈도수가 느껴지려면 여기에 몸을 담고 있어야 돼요. 내 투자금이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감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될 법한 섹터는 저는 일단 1차 반등이 거의 나오겠다. 또는 1차 반등 나오고 나서 2차 반등쯤에 일단 무조건 들어가는 편이에요. 들어가야만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훨씬 더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먼저 공부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래도 비중을 한 5%에서 10% 먼저 넣어놓고 공부를 좀 시작하는 편도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고려아연도 투자를 안 하고 있을 때랑 그래도 뭐 1억치, 2억치를 사놓으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해서 다 본 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일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일들만 가져왔는데 뉴스가 10개 넘어가니까 힘드네요. 목이 칼칼해지네요.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기사를 보고 내일 당장에 뭘 사야지 이렇게 되진 않더라도 한 달 뒤에, 2달 뒤에 뭔가 아주 큰 아이디어를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 국가대표 AI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삼성전자에서 나서서 한다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에서 나서서 구심점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참가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IT 기업이 좀 참가를 해야 되니까 IT 기업이 참가를 해서 네이버에서 한번 참가를 하고 현대차에서 또 참가를 해서 로봇 쪽에 특화된 AI를 같이 만든다든지 우리나라도 소버린 AI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죠. 솔직히 제 말은 뭔가 일본처럼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분위기가 약하죠. 구체적으로 뭔가 되는 느낌은 없죠. 물론 얘들도 지금 이제 나온 얘기긴 해요. 일본 측도 방금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냥 느낌적으로만 봤을 때 얘들은 빠르게 치고 나갈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일본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쉬워요.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AI를 맨날 쓰죠. 저는 AI랑 대화하는 것만 하루에 2-3시간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2-3시간에 하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AI의 뭐랄까 국가 차원에서 단독적인 어떤 AI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그게 느껴져요. 언제까지 남들이 만든 AI를 쓸 수는 없다라는 입장. 물론 미국에서 만든 것들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100년이 지나도 미국에서 만든 AI가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AI를 셧다운 시켰을 때 우리나라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AI 정도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특징 테마를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가 다 좋았죠. 삼성전자도 대략 3-4%, SK하이닉스도 한 7-8% 정도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넘었죠. 대단합니다. SK하이닉스. 그다음 뭐 반도체 장비도 다 좋았고 뭐 유니셈, 엑시콘 이런 애들이 다 좋았고 오늘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뭐 동진세미캠, SNS텍, FST 그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좋았고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는 TCK, TSE 그다음 뭐 KNJ, 오킨스전자 뭐 등등이 좋았어요. 다 좋았죠.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해서는 뭐 삼성공조, 워트, KN솔, GST가 있는데 GST가 제일 세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GST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한양디지텍이 오늘 좋았고 한양디지텍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세요. 알겠죠? 여기서 초입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시고 그 다음 MLCC 쪽에서는 삼성전기 너무너무 잘 간다 진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잘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가요. 그만큼 지금까지 저평가가 좀 심했다는 거죠. 저평가가 좀 심하긴 했죠. 솔직히 버는 돈에 비해서 좀 안 가긴 했어요. 솔직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버는 것만 보면. 그래서 삼성전기 잘 가고 있고 그 다음 기판 쪽을 보면 심텍 오늘 조금 쉬었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정고점 부근에 이제 올려놨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랠리가 나오려면. 그 다음에 TLB도 여전히 정고점에서 거래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뭐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초입 매매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초입 매매로 아무리 볼 수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바이오에서 느꼈던 것처럼 시장이 망가지면 금방 또 이렇게 쑥 내려옵니다. 음봉 딱 2개만 두드려 맞으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돼요. 시장이 지금 그렇게 뭐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대덕전자 잘 가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 잘 가고 있죠. 지금 기판들이 다 모양이 비슷비슷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심텍도 정고점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고 그 다음 이수페타시스도 정고점에서 매물 소화 그 다음에 TLB도 정고점에서 매물 소화 그 다음에 대덕전자도 정고점이 아니고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 계속 경신하고 있고
됐나요? 해성 DS가 조금 약한 편이고 기판 쪽에서 지금 다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여져요. 그럼 지금 사면 되나요? 라고 하면 안 된다 했죠. 이런 자리에서 노리려면 이 뒤를 보고 초입 매매에 대해서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연습해 보실 분들은 요번에 뭐 한 50만 원치만 사서 한번 해보세요. TLB 얼마 단가 8만 원이죠. 8만 원이 넘어가니까 뭐 한 3주, 4주, 5주 정도 사서 초입 매매 연습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실패하면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도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고. 됐나요? 해성 DS는 모양만 보면 초입으로 보긴 어렵죠. 왜냐면 여기까지 올려놓는 게 좋죠. 거래량도 지금 크지 않죠. 초입은 거래가 훨씬 커야 돼요. 평소보다. 아시겠죠? 평소랑 비슷한 거래량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커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뭐였지 오늘? 오늘 로봇이 좋았죠. 로봇 한번 보면 뭐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SBB테크 등등 거래가 좀 들어온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1차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로봇 섹터가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앞으로 6개월 뒤가 좀 중요하겠죠. 지금 당장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뒤가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원자력은 별거 없었고 전력기기 쪽도 좋았죠. LS 일렉트릭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전부 다 지금 신고가 계속 경신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일전기 특별히 좋았어요. 우리가 산일전기를 며칠 전에 여기서 체크를 했는데 1차 매수밖에 안 됐겠죠? 맞나요? 1차 매수 되고 나서 바로 날아가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못해도 최소한 30% 이상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뭐 파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내려온다고 해도 버텼다가 좀 더 큰 수익을 기대를 해봐도 되고 전력기기는 여전히 모멘텀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뭐 LS, 대한전선 가지고 가실 분들 계속 가지고 가세요. 우리가 체크했던 자리가 이렇게 2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잘 사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세요. 알겠죠? 너무 쉽게 팔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LS나 대한전선 둘 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오늘 좀 좋았죠. 스피어 오늘 17% 정도 올랐고 세아베스트 지주도 오늘 7, 8% 정도 올랐고 HVM도 오늘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상한가를 쳤어요. 아주 IB 투자도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도 이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겠죠. 천천히 더 올랐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올 때 이거를 깼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두시면 안 돼요. 의미를 전혀 두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진행될 6개월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6개월이 중요하다는 거는 스페이스X 상장만 보고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스페이스X 상장은 사실은 재료 소멸로 세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스페이스X 상장 가까워지면서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박스권 하단에 크게 한번 깼다가 올라갈 때 그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상장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우주항공 섹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됐죠? 스페이스X가 신호탄을 쏜 거지 그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좋았던 거는 수소 관련된 애들이었죠. 비나텍이라든지 두산퓨얼셀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좋았죠. 비나텍이나 두산퓨얼셀. 코세스는 어제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수소 관련된 애들도 계속 거래가 들어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살펴봤듯이 새만금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아까 읽었던 거 국민성장펀드에서 새만금에 돈 투자하겠다라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소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몇 개월 정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큰 의미를 두고 이제 거래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트레이딩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산퓨얼스 마찬가지로 계속 이 박스를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수소했고 태양광으로 넘어갑니다. 태양광은 오늘 HD 현대에너지는 쉬었고 하나솔루션 조금 올랐고 OCI 홀딩스가 오늘 많이 올랐죠. 아까 스페이스X에 뭐 납품한다 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탈중국 수혜로 좀 오르다가 이제는 우주항공이랑 엮이면서 모멘텀을 새롭게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주항공이랑 엮이면 당연히 좋은 거죠. 나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박스를 어떻게 만들어줄지 매물서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무선통신도 오늘 계속 좋았습니다. 얘들은 언제 죽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죽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RFHIC나 RF 머티리얼즈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도 오늘 한 17% 정도 찔렀다가 내려왔죠. 그 다음 대한광통신도 오늘 좀 찔렀다가 내려와줬고 오이솔루션, 라이콤, 성호전자 등등 오늘 윗골이라든지 뭐랄까 조금 끝물인 느낌이 좀 들죠. 이제 살짝 저였으면 오늘 다 팔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통신까지 끝났어요. 무선통신은 저 같으면 오늘 다 팔았을 것 같다. 일단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진짜 끝났지 않을까? 뭐 더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급등주 오마카세를 좀 살펴보면 일단 반도체에서 뭔가를 좀 사고 싶어요. 계속 뭔가를 사고 싶긴 한데 자리가 지금 다 높아요. 심텍이라든지 뭐 이수페타시스, TLB,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한양지지텍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되죠.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제 초입 매매에 좀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아무래도 TLB예요. TLB가 지금 며칠째 거래량을 계속 주고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진짜 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빵 터지겠죠, 한번. 맞나요?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쭉쭉 꺾여버리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럼 힘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심텍이나 이수페타시스는 이런 자리에서 꺾이지 않는지 며칠 정도, 며칠이 아니고 한 1, 2주 정도 봐야 되고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랐다가 또 내려왔다 하면서 꺾이지 않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양디지텍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한번 들어올리고 밀리지 않고 계속 거래가 많아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한양디지텍이나 아니면 TLB 자체가 지금 당장만 보면 가장 예뻐 보이긴 하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살펴보면.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이제 고려아연이 랠리를 한번 줬죠. 이렇게 되면 1차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10몇 프로 정도 올랐죠. 대략 한 17%, 18%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올랐다가 내려올지 바로 내려올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1차 반등을 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올랐다가 내려올 때 우리가 1차 매수 한번 들어가는 걸로 체크하겠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한 10번 정도 사면 2억치 정도 모아갈 수 있겠죠. 됐죠?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26년도 기법 강의를 새롭게 찍을 거예요. 새롭게 찍을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책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법 강의를 이제는 더 이상 안 찍고 싶어서.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부터 착착착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고 같이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일단 고려아연을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 오마카세 겸 기법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꼬리 매매 하실 분들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주항공 관련주죠. 스페이스X 관련주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내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IB 투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2개 정도 오늘 상한가를 쳤으니까 내일 아침에 시초가 꼬리 달 때 직장인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직장인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아, 무조건 나도 해야 되는데 나 내일 아침 8시에 나 출근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전업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매매 내용들은 직장인 분들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모아가기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어차피 큰 비중이 못 들어가요. 비중을. 그래서 많이 사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뭐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먹어봤자 큰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알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직장 다니면서 여기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직장인 분들은 하지 마세요. 얘기를 지금 한 5번 했죠. 똑같은 말을.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 IB 투자 내일 꼬리 매매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4월 14일 화요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